안녕하세요. 이거 나오는 거 맞죠? 네. 시간이 원래 있던 것보단 조금 뒤로 밀리긴 했는데 시계가 어디 보이나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한 50분 정도 굉장히 좀 제목이 그래요. 유니버시티 3.0 요즘 3.0이 유행인가 봐요. 전 아직 3.0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유니버시티 3.0이라기보다는 대학이라는 곳의 어떤 의미, 그리고 지금 이제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등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 비슷하게 최근에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는 컨셉입니다. 사람마다 좀 굉장히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라는 걸 갖다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미디어가 뭐죠? 미디어가 글자 그대로 매체죠. 해석은 매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매체라는 것이 물리학에도 나오고 화학에도 나오지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에서의 미디어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녀석이죠.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 전달되고 어떤 경우에는 감성이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렇죠? 근데 그 미디어라는 것이 사실 사회에 있어가지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파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우물가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의 전파 장소였다 그러죠. 안학내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는 사실은 신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대중매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스미디어가 탄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죠.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강의라는 것은 매스미디어까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세팅. 우리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듣는 만큼 딱 전파되는, 그리고 지나고 나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지는 어떤 그런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가만 보면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쳐지는 소위 말하는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모양은 달랐어도 신문도 그랬고 그 뒤에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양상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양상에 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건 사실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앞그림하고 뒷그림하고 보면 뭐가 달라요? 예, 일단 화살표 방향성이 쌍방향성이 됐다는 것 정도 느껴지시죠? 일단 뭔가 인터랙티비티가 생겼다는 게 있겠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팀 버너스-리 얘기가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 팀 버너스-리가 처음에 월드 와이드 웹을 갖다 구상을 했을 때 원래는 과학자들한테만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딴 사람들이 쓰면 안 된다라고 하고 과학 레퍼런스 많이 달리고 거기에 그림 올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써보니까 포르노 올리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거 퍼지면은 저급한 문화가 퍼질까봐 일반 사람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을 굉장히 앞당긴 거는 이제 포르노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간과한 거는 이게 진짜 많이 퍼지고 나면 우리 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 큰 포션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많이 못 했었어요. 어찌됐든 이제 인터넷이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인터넷 미디어는 수가 많아졌어요. 누구나 발행자가 되게 쉽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사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옛날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 양태가 진행이 되면서 한 3가지 정도 스테이지가 진행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발행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울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 자체가 일종의 발행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발행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라디오 같은 데 가가지고 URL을 불러줬어요. www.howl.or.kr 하고 뭐라고 저기 북막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다고요.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그거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게, 숫자가 좀 많아지면은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쵸?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두 명이죠. 스탠포드 대학 두 명이 자기 논문, 박사학위 논문 쓰다가 논문 참고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이제 북마크를 할 거 아니에요? 북마크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갖고 이거 저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오픈해야 되겠다고 개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대박이 났죠. 그게 뭐죠? 그 야후입니다. 야후. 야후가 제리 양하고 데이빗 파일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다가 찾은 사이트를 외부에 오픈했다가 그거가 점점 더 메인으로 돼버리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되면서 갔어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아세요? 98년도입니다. 1998년. 13년 전, 얼마 안 됐죠? 그때 하나라 통신이나 두루넷 같은 회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포털 1등이 어디였죠? 기억나세요? 한국도 야후였어요. 야후 저편이 손정혜 씨가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한국에도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국 법인을 굉장히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야후가 1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00년, 99년, 2000년에 1등이 바뀌었어, 포털이. 어디가 1등을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99년, 2000년쯤에? 다음 1등을 해요, 다음. 그 당시 1999년에 한메일이라고, HOT, 한메일이라고 인도 애들이 만든 웹메일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죠. 그거를 보고서 거의 한 5, 6개월 만에 똑같게 베꼈죠, 거의. 뭘 만들었죠? 한메일이라고 만들었어요. 한메일, HAN, 한메일. 그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이메일 계정 하나씩 가집시다 해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다음이 거의 대한민국의 대표 사이트로 올라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근데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웹페이지 수가 기하급수로 늘었어요. 그 아까 말한 디렉토리나 폴더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해요? 로봇들이 돌아다녀라.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긁어와라. 그리고 그거를 분류를 하고 랭킹을 매기고 해서 인덱스를 세 개를 쭉 분류를 해서 1등부터 점수를 주면은 그게 가장 찾기 쉽겠다. 이게 뭐죠? 검색입니다. 검색 엔진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 검색 엔진 기술로 가서 구글이 1등을 하고 한국에서는 NHN이 부상을 해서 2003년, 2004년부터 포털 1등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NHN이 지금 굉장히 모든 걸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과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포털을 갖다가 이렇게 1등을 가져가게 된 게 6, 7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인지에 있어가지고 현재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가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게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엮어내는 서비스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보면은 어디가 가장 달라 보이세요? 가운데의 중심이 달라졌죠. 뭘로? 컨텐츠, 미디어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을 크게 2세대로 나눠요. 첫 세대는 정보가 중심이 돼요. PC가 중심이 되고 PC가 도큐먼트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문서죠. 워드를 만들거나 엑셀을 만들거나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웹브라우저조차 뭐예요? 문서 소비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는 HTML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PC가 문서를 만들어내고 문서가 중심에 있고 서버에 문서가 서빙이 되는 게 웹서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엮여낸 문서 간의 네트워크였는데 그거 갖다 저는 그래서 인포메이션 웹이라고 불러요. 정보 웹. 인포메이션 웹 또는 데이터 웹. 정보가 중심이 된 웹이 1세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중심이 된 웹이 됐어요. 그게 소셜 웹입니다. 사람이 한가운데 있고 이것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바일과 소셜의 기본적인 철학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토포로지 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항상 저하고 같이 있죠. 내 손 안의 아바타처럼. 그리고 모바일과 함께 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통화를 하던 뭔가를 입력하던 뭔가를 보던 언제 어디서든 얘가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인터넷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사진을 찍은 것, 손으로 집어넣은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나를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에 붙었죠. 과거에는 PC에 문서가 올라가 있는 서버가,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문서 PC 있는 데들끼리 연결되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드의 중심이 돼서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이 의미하는 거는 개인주의의 강화입니다.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소셜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개인의 힘이 강해진 와중에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자율적으로, 기존의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네트워크 자체가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가 바로 소셜이죠. 그래서 소셜과 모바일은 사실은 기본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까지가 전반적인 이야기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가지고 온 거는 문턱을 낮춘 겁니다.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줬고, 과거로 치면은 프로페셔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옅게 만들어준 것이 있었죠. 그리고 소셜이 만들어주는 키워드는 공유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네트워킹 활동,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 아고라에서 글 올라오는 거 인기 있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고라의 글이 뭘 어떻게 하나요? 걔가 어떻게 하진 않죠. 왜? 문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뭔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긴 그게 주체가 아니죠. 주체는 이미 그 문서였고 내가 쓴 댓글. 댓글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돌을 한번 거기에 던져둔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트위터에서 무슨 글을 얘기를 하거나 소셜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요? 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촛불 하나 들고 광화문 앞에 모입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퍼뜨린다고 한다면 누가 퍼뜨리나요?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퍼뜨려요. 그렇죠? 그거는 공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셜은 단순한 조회수가 늘어난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가 있죠.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정보 중심 웹하고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까지 얘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융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 융합의학 강의를 2시부터 4시까지 3시까지 하고 왔는데, 융합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로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융합형 인지하면 일단 이 사람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융합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됐을까? 가만 보면 환경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스티브 잡스의 픽사와 관련된 이야기 혹시 아세요? 예,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6년도에 쫓겨났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자마자 같은 해 두 개의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하나는 픽사였고 다른 하나는 넥스트 컴퓨터. 두 개를 설립을 했어요. 넥스트 컴퓨터는 사실은 미래의 컴퓨터를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다시 애플에 합병이 되면서 오늘날의 애플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도 약간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엔지니어적인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맥킨토시를 만들 때도 그랬고. 근데 픽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져오게 되나 하면은, 당시에 픽사를 갖다가 이끌고 간 사람이 존 레스터였는데, 존 레스터라는 사람은 원래 조지 루카스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조지 루카스가 당시 스타워즈를 만들 때 ILM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특수효과를 갖다 만드는 조직이었는데, 그 ILM의 서브 디비전으로 해가지고 3차원 그래픽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랜더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들, 그 팀이 존 레스터의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지 루카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86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혼하면은 감당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 또 스티브 잡스가 그때 쫓겨나면서 애플에 대한 주식도 팔고 이래갖고 현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3,000만 현금을 조지 루카스한테 주고 존 레스터 팀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픽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픽사가 나중에 그 스토리를 갖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픽사가 디즈니를 인수했죠. 그래서 디즈니, 월트 디즈니하고 ABC 이것의 가장 최대 주주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개인 주주로서. 픽사에 가장 많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컨텐츠와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하지 않고 저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전반에 대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융합형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갑자기 무슨 천재가 튀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알았던 건 아니죠. 뭔가 어떤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그 맥월드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 그림 되게 많이 퍼졌죠. 애플이라는 회사는 리버럴아트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중심에 있는 그런 회사다. 우리를 갖다가 테크놀로지 회사로 봐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의 이제 중심에 있는 효과가 메디치 이펙트입니다. 사실은. 메디치 이펙트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가 시작한 가문이죠. 원래 동로모 제국이 멸망을 할 때 비잔틴이라고 지금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투르크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강을 바다를 넘어서 피렌체, 플로렌스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메디치 가문에서 다른 데에서는 그런 난민들 아닙니까? 난민들을 이걸 어떻게 좀 하기가 곤란했는데 그 가문에서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구현돼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르네상스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전문가위원회,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을 모아놓으면 원래 그거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그 얼굴에 그 햇살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똑같고 항상 생각했던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플라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링크라는 책 아시죠? 링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꼭 보십시오. 바라바시가 쓴 책인데 그 세컨드 두 번째 쓴 책으로 이제 버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원작 첫 번째 책보다는 많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버스트에 보면 레비 플라잇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ET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시발점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일탈이 나타났을 때 그때 진화가 나타나는 어떤 가장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만나게 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교육이야 모든 것이 가지고 왔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벽을 치고 가두고 성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어떤 이런 부분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마나 잘 펼쳐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의 요소인데 그런 거를 지금 제일 잘한 곳이 사실은 테드였죠. 처음에. 테드가 크리스 앤더슨이 이제 동명이인 크리스 앤더슨입니다. 크리스 앤더슨이 사실 와이어드의 편집장 그리고 롱테일 쓴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테드 컨퍼런스를 인수한 사람도 이름이 또 크리스 앤더슨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크리스 앤더슨이 이 테드를 인수했을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몬트레이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컨퍼런스 자체가 원래가 인기 있던 컨퍼런스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테드에 원래 오는 명사들이 원래 강의하던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이제 테드 이 사진에다가 두고서 크리스 앤더슨이 굉장히 놀라운 그 오퍼를 하죠. 뭐냐 하면 우리 이 유명한 이 컨퍼런스 강의를 그냥 인터넷에 다 오픈을 하자. 그래서 다들 반대를 했다 그래요. 초기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해서 결국엔 열렸어요.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테드 컨퍼런스는 안 보러 오나요? 그 이전보다도 훨씬 성황리에 열립니다. 최소한 1년에 2차례 2,000석 가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게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6,000불인가 그래요. 6,000불 참가비가. 근데 그거를 1년 전에 봤는데 1년 전에 어플라이를 하고 거기에 내가 왜 거기 참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보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오셔도 된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료로 인터넷에 풀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발론티어, 저도 발론티어로 해가지고 번역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는 닷섭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번역하는 플랫폼.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들 번역을 해요. 그렇죠? 다들 공유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 오는 이유는 뭘까요?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나누고 그 패션, 그 열정 그런 걸 같이 느끼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런 어떤 것들 처음 했던 이제 테드가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들이. 교육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또 뭐라 그러는 사람 되게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시스템 이게 교육하신 분들 앞에 많은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더 역사적으로 보면은 더 오래된 역사가 많겠지만 산업시대와 함께 사실 학교 공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커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보면 대학은 좀 나은데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에는 각각의 가정들이 가장 중요한 생산부터 교육과 의료까지도 가장 중요한 단위였거든요. 그랬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대규모 인력들이 도시에 몰려 살게 되면서 교육을 담당할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산업체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학교에 가르치는 건 뭐였어요? 주로 대량 생산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많이 가르쳤죠. 뭐 근면성실에다가 정확하고 정리정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어긋나지 않는 걸 가르치죠. 왜냐하면은 실수라는 것은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때는 퀄리티가 중요하고 퀄리티 어슈런스가 중요하고 경영학은 어떻게 봤잖아요. 그 다음에 포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식스시그마라든지 생산성 관리와 QA를 얼마나 잘하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게 됐죠. 경영학 오래된 것 같지만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역사가. 그런 어떤 굉장히 뉴한 학문이고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보여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입장에서도 25세 정도 이전까지만 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안 뛰쳐나오면은 대부분 사회 안정성이 좀 나아진다 그래요. 25세 이전에 뛰쳐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이 교육에 대한 그걸 못 봐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국가하고 산업체와 사이 결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퍼블릭 교육의 시스템들이 구축이 됐죠.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안 하는 쪽으로 또 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타임 하는 사람 많아지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나라는 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쇼핑, 투자, 은행 거래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직접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무슨 비율이 올라가요? 부모가 직접 교육에 관여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차터스쿨 비율이 거의 해가 갈수록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이런 사회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현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제 컴퓨터 교육 같은 건데 P2P 교육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은 다들 옛날에 뭐 배우고 뭐 이렇게 교육받고 그리고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했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맨날 그러시고 어려워서 못하게 먹겠다 그러고 막 그러셨거든요. 요즘엔 물론 아직도 그러신 분이 많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얘기를 물어봤던 분들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트라이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몇 달 만에 만났더니 뭐 하고 계시냐 했더니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앱이 이게 좋고 이게 저게 좋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하면 먼저 한 선배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배우는 거죠. 이거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PC 처음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PC 배울 때도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학원에 배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PC 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가 좋대 해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게 뭐죠? 다 P2P 교육입니다. 서로가 가르친 거예요. 사실 이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로 되게 유명하죠. 하이웰. 이제 인도의 그 슬럼가에다가 벽에다가 구멍, 홀 인 더 월이라 그래가지고 벽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PC만 딱 박아놓고서 몇 개월 동안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애들이 그냥 알아서 지들끼리 다 가르쳐가지고
다 열고 유튜브 보고 있고 NBA 농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있고 뭔가 쓰고 있고 거의 거기 그 도시 그 슬럼에 있었던 모든 애들이 다 그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디벨롭을 하고 뭔가를 구축하는데 무지하게 돈이 드니까 그걸 다 셋업을 해가지고 데려다 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아이들끼리의 그런 부스트업을 해줌으로써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나버렸어요. 상당한 혁신이죠. 그리고 그에 비슷한 것들에 대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교과서 부분에도 있죠. 뭐가 있죠?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가 한국에는 별다른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한 6개월 전인가 한 반나절 정도 위키피디아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어디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데들. 왜 그랬을까요? 교과서가 없어졌다고. 지금 위키피디아는 지미에서는 저는 한 1, 20년 지났은 시점이 아니요. 앞으로 조금 더 일찍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지식 격차, 지식의 디바이드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무선이나 유선이나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 월드 이즈 플랫이라는 책 아시죠? 세계는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도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해준 거죠. 예, 이제 교육 환경 잠깐 보면은 이게 전통적인 교육 환경 그림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아주 트레디셔널 하는 한 방향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닝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본 그 트레디셔널한 환경이 별 다르지 않게 올라가고 있죠. 테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 찍어가지고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다른 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가 더 이상 여기 계신 분들도 보지만 안 오신 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아도 되죠. 좀 지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커다란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충분하냐? 요즘 이제 분위기 또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비정규 교육, 인포멀 러닝하고 협업에 대한 자기가 땡겨오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소셜 웹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비정규 교육의 무대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집어넣어서 찾으려면 찾는 것도 검색도 알아야 찾거든요. 뭐라도 들어야지 집어넣고 찾죠. 근데 소셜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자극이 되죠. 스티뮬레이션이 되니까 그와 관련한 부분들을 각자 알아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정규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자연스러운 학습적으로 유도가 되고 그리고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인의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걸 제공한 툴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블로그다. 블로그, 팟캐스트, 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해주게 된 거고 컨텐츠들을 공유하고 저장하고 다듬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셜 웹 서비스는 제가 오늘 블로그 글에도 원래 크리에이션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 창작의 공간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업 공동 창작의 무대. 그래서 학습에 있어가지고는 자연스럽게 그룹 형성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페이스북처럼 쌍방향과 그 타이트한 서클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트위터처럼 확산을 더 중심으로 하되 약간은 느슨한 형태의 개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공동 창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위키나 구글 독스 같은 거 쓰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일과 학습 프로젝트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두 개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트레디셔널한 거하고 인포멀한 소셜 러닝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엮어질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엮어주는 것이 제가 지금 하우를 오늘 보면서 놀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엮어내려고 노력을 한 플랫폼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 소셜 웹 서비스를 어떻게 결합할까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 것인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보면은 최근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그 조선일보에서 할 때 한번 그런 걸 했었는데 소셜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 저절로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질문이나 의견들이 올라오고 저는 재밌는 경험을 한 게 과거에 이제 글로벌 LG에 이제 글로벌 HR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 그 HR 있었던 사람들 전부 LG그룹 다 중계가 연결이 된 사이트에서 야머를 썼는데 화면이 두 개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는 거를 전부 이제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한쪽 페이지에서는 제가 막 강의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은 요약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멘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맞아? 뭐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하고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보여요. 그게 쭉쭉. 그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거를 바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쌍방향성이 생긴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나쁘냐? 그건 아니죠.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가지고 있는 강의가 전달된다는 것은 뭔가 더 코어를 잘 다듬어가지고 한꺼번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런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교육자가 준비하는 강의안과 이거를 학습자에 전달하는 방식의 유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쪽을 또 너무 인포멀을 너무 가다 보면은 이거를 또 디스카운트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결국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의 진화가 필요한데 최근에 그 LMS라고 하는 것들 내용들 쭉 보고 있자면은 결국에는 과거의 전국 교육 방식을 갖다 답습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MS 2.0이라고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소셜 학습을 조금 추구하는 수준에 지금 좀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각종 소셜 학습 컨텐츠들을 목적에 맞는 학습에 적용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어느 정도는 I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제인 하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개인이 자신들이 소셜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얻은 컨텐츠나 자료 등을 쉽게 모으고 저장하고 또한 공유도 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어디가 됐던 그리고 학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협업을 통해 작업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 교수자의 강의 컨텐츠를 저장하고 이거를 이제 학습자들 사이의 협업이나 교수자와의 협업을 통해 동적으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이런 정도가 제공이 된다면 소셜 리러닝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를 쓴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자는 그래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죠. 교수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개별 학습자들의 강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소통을 제대로 못하거나 한마디로 매니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플로리다 이제 버추얼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플로리다 주에서 고등학교 교육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플로리다 주에서는 어떻게 이걸 했냐면은 필수는 아닌데 플로리다 주의 고등학교 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강의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미국으로 다 나가도 돼. 그리고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스 개발을 해가지고 다들 등록을 합니다. 알아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면 16에서 18주 과정으로 돼 있어요. 대체로. 내가 지금 써놨나? 예, 안 써놨네. 16에서 18주 과정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학생들이 일정 수가 이렇게 사인업을 해요. 몇 월 달에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수가 넘죠. 그러면 그 숫자가 넘어서 되는 숫자가 되면은 교수가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16주에 18주에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플로리다 사람들은 공짜로 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유료 강의로 듣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9,000명 정도가 그거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아까 그 게임 도입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러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어떤 그 접근 방식인데요. 뉴욕 카운티에서 하고 있는 이거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하고 카네기 재단인가 하고 아마 재단에서 지원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데 퀘스트 투 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았지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디자인드 익스피리언스로 표현하거든요.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지식인이라는 거 있죠. 지식인도 게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식 생산 게임이에요. 내공이란 거 주고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서부터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획득을 해내가죠. 그걸 하려면 지식을 생산해야 되죠. 예,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네이버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오픈 플랫폼화를 해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걸 지금 미국에 있는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 군데에서 그런 소셜 QA 플랫폼을 만들었죠. 혹시 아세요? 코어라라는 회사입니다. 코어라. QUORA. 이제 지식 QA, 소셜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플랫폼인데, 사실 NHN에서 게임 만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거를 소셜화하고 이렇게 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한 거죠. 오픈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못한 거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만든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제한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물론 서비스 DB에 쌓여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 생산한 사람 전부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못 쓰게 물론 동의 이건 했지만 그거를 딴 데서 접근 못하게 하는 게 사실 맥락에서 맞지 않죠, 사실은. 이 퀘스트 투 런 같은 경우에 성적표가 없고 뭘 주냐 하면 노비스에서 마스터란 칭호를 줘요. 다들 시작할 땐 노비스인 거고 좀 더 잘하게 되면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피티션이 아니고 다 동료입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동료가 되는 거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리고 선생님은 NPC예요. non-player 캐릭터. 그래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앞으로 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Do it yourself 그리고 creative education인데 메이커 페어라고 메이크 매거진 원래 이제 오레일리 만들었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메이크진을 만들었는데 축제를 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크리에이션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를 모아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에 갔더니 더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는 영 2020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디즈니의 익스플라나토리움하고 테크샵하고 메이크진이 같이 조금씩 돈을 대가지고 2010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뭔가를 만드는 컨테스트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만드는 애도 나오고 용 만드는 애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컴피티션 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해커스페이스를 스쿨로 본다. 일종의. 학교로 본다면은 아까 말한 메이크업 페어 22,000명이 참가를 했어요. 이 페스티벌에. 마치 그 도시 전체가 뭔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광장이 되었듯이. 그리고 게버툴리라는 사람은 팅커링 스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3분에서 4분짜리 뭔가를 만들어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원래 아도비에서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그 교육과정이 한 2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6일짜리도 있고요. 여름방학 때 아이들 7세부터 17세까지 학년을 안 둬요. 왜? 같이 형들이 애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엮어가지고 뭐든지 만들게 합니다. 7살짜리 롤러코스터를 6일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딘 케이머는 퍼스트 로보틱스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LA에는 크래시 스페이스, 브루클린은 NYC 레지스터 같은 데가 유명한데 이런 곳들이 일종의 작은 학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6월달입니다. 작년 6월달에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시도였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NHN하고 다음하고 재단들이 있어요. 해피빈 재단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재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36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36시간의 캠프를 했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획도 하고 개발자들도 들어오고 그거를 매핑을 시켜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해서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 실제 그 팀들이 36시간 동안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구현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콘테스트를 했어요. 12시간 정도, 12개 팀, 9개 팀이었나? 9개 팀 정도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사진입니다. 청어인재 개발을 했었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박원순 변호사님 있고 다음 세대전 대표님하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고 이 친구들이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1등을 한 친절한 버스기사 아저씨와 관련된 앱 프로젝트였어요.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해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학사 자격증이나 서티피케이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규 교육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년 동안 뭔가를 꾸준히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3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캠프 경험을 통해 내가 성취한 그 무엇이 인생을 그 이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대학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대학 3.0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대학의 문호를 넓히라는 거예요. 대학의 문호를 넓히라는 것은 융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소스가 대학에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 줄 수 있을까? 한국에서 크리에이티브니스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착오가 없어서. 진짜예요.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오 문화가, 착오에서 뭔가를 자꾸 갖고 와서 이렇게 아까 전에 뚝딱뚝딱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용 만들려고 하면 만들겠어요? 한국에서? 한국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사실 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착안을 해준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테크샵이라는 회사인데 이 테크샵이라는 회사는 이거 파운더가 누구냐 하면은 킹코스 만든 사람이에요. 킹코스. 킹코스 아세요? 우리 그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인쇄하고 그런 거를 각각 둬가지고 그걸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만든 곳이잖아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공장 돌리기가 힘들다. 근데 뭔가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한 명도 고용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플로어 플랜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갖췄어요. 근데 가격들이 공작기계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용접기계도 있고 지금 뭐 SMT 머신이니까 이렇게 그 칩 박아가지고 보드 만들어내는 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전부 다 있고 이거 뭘 만들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사람은 고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거를 분양을 했어요. 어떻게? 사용권을. 한 달에 멤버십으로 100불씩, 100불, 110불씩 해가지고 그거를 멤버십을 사면은 이제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갖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1시간만 저 기계 내가 쓸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면은 여기 보면은 각종 코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지금 용접이에요. 용접 코스예요. 용접 바로 가가지고 배운 다음에 내가 디자인한 거 집어넣고서 바로 용접 자기가 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럼 뭐 할까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프로토타입으로서 바이어들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커밋을 받아요. 1000대, 10,000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알리바바에 집어넣어서 중국에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송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거 딜 끝나고 나면 이제 해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건데 이거 한국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한국은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게 처음 연기 2009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밑에 팔로알토에서 1호점이 열렸고 그게 대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더램, 노스캐롤라이나 더램에 또 열리고 지금 이제 예상 5년 내에 50개 이상 미국 전역으로 퍼질 거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킹코스처럼 이런 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접근성도 좋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님도 그렇지만 사실은 대학원생들 각각들도 다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그런 어떤 거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문화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도시에 모여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최근의 변화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오픈소스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요.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뭐냐? 설계도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돌려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에는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토타이핑 만드는, 모캅 만드는 게 비쌌거든요. 그런 기계 하나가 최소한 2, 3억 했어요. 아이언맨 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영화 찍을 때 모인 자리에서 3D 스캐닝 한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저거 찍어가지고 그때그때 했다 그러죠. 아주 비싼 기계 갖고 했겠지만. 그게 작년에 HP가 3D 스캐너 회사, 3D 프린트 회사 하나 인수하면서 2천만 원대로 낮췄어요. 디자인제트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중국 회사들이 지금 1,500불짜리 이런 거 내놔요. 좀 있으면은 몇십만 원 해가지고 스캐너가요. 처음에 1억 했던 거 아세요? 한 1억 원 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부품이 됐죠? 복합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5, 6만 원밖에 안 할걸요? 그 안에 컴포넌트 계산은 5, 6만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설계도들은 다 돌아다녀요. 이게 오픈소스 하드웨어 운동이에요.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이제는 제조업하고 서비스 산업도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제조산업이 대량 생산이 이득이 있는 건 뭐냐면 매스 프로덕션 코스트하고 그냥 커스터마이제이션 코스트의 격차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 코스트가 워낙 낮으니까 이 가격이 싸가지고 이걸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만드는 거의 코스트가 이렇게 만든 거랑 별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죠.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내가 직접 하는 쪽으로 갑니다. 경제적 효용성이 그만큼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물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나름의 생각인데 유니버시티 3.0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도한 전문가 중심의 생각을 지향해라. 우리가 내가 최고다. 저 해봤는데 뭐 누가 더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더라. 뭐 제가 뭐 안다고 저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대학이란 녀석이 사회의 가치가 왜 있는 건지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죠, 사실은. 연구가 있겠고 고등교육이란 게 있어요. 고등교육의 그 코어 컴피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글을 굉장히 욕먹을 각오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대학이란 곳이 SCI 논문에 집중을 하고 연구를 왜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세요? 브랜드 메이킹 때문에 그렇죠. 브랜드 메이킹을 하면은 실제로 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것보다 그것이 대학 자체의 마케팅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대학 구조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지나치게 연구 위주로 스큐돼 있어요. 치우쳐 있다고요. 교육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거든요. 대학에도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와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고등교육에서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런 거를 엮어줄 수 있는 융합 전문가는 딴 게 아니에요. 융합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조금 알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엮어주는 사람이고 쉽게 만들어주는 퍼실리테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창의력 매니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나 교육이나 또는 정부도 마찬가지죠. 펀드 주는 거. 대부분 학문 산업부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양대 공대가 그렇게 좋은데 의과대학하고 저희 의과대학 나왔습니다. 한양의대 나왔거든요. 의과대학하고 그다지 좋은 코오퍼레이션 하고 있지 못해요. 그거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죠. 사실 의과대학 쪽에 책임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리소스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공학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양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세계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요거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학교라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책임이 있죠.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가 미래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러면 대학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강의 듣고 계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책임이 있는 거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된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런 거를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건 제 트위터 아이디고요. 밑에 제 블로그 주소인데 저희 가면 교육 부분은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팀 안부해주신 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